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지금 보면 2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데도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마스크도 알아서 써라, 거리 두기도 알아서 하라,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건데 델타 변이 확산 속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포퓰리즘에 갈 곳을 잃은 수도권 쓰레기. 이게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섣불리 뭔가 결정 못한다는 거죠. 2025년엔 포화에 이른다. 매립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매립지 공모 손을 든 지자체는 없답니다.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 표계산을 해보면 3조 원을 정부에서 파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이거 잘못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기적 80%가 부른 끝없는 지원금 불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하다가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도대체 80%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까? 보겠습니다. 맞벌이 이어 1인 가구도 평평 논란. 자취하는데 연봉 기준을 따져보니까 제외되더라.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이번 주 재난지원금 보완 논의한다. 지난해처럼 또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적통론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재명 협공 거세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쟁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낙연 후보는 온라인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 어제 했습니다. 신복지 제시했다. 중산층 70%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적통임을 강조했죠. 적통이다.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판 끝에 단일 후보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입니다. 반이재명 연대 결성 물꼬를 튼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이죠. 여기 보면 국회 모습인데요. 유모차를 끌고 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인데요. 출산 후 첫 출근했는데 아이와 함께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할 수 있게 법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 패널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이종훈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6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뒤집어진 여당입니다. 여당 당대표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금기어로 통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언론은 뒤집어진 여당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청문회. 어제 여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재명 청문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난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한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떠난 이유, 세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로비 스캔들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른바 수산업자로 알려진 분, 그분과 관련해서 자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이게 굉장히 스캔들로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과 야당에서 어제 있었던 모습, 연속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여당의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 관흥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 관흥클럽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중 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는 안 된다는 대깨문. 그러다가 문 대통령 못 지킨다. 대깨문. 속칭 강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표현하는 이런 말이죠. 사실 여당 인사분들이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제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다가는 문 대통령 못 지킨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대깨문 용어를 쓰며 작심 비판을 했다. 그 이후에요. 친문 반발에 민주당 앱이 마비가 됐습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후에 정세균 후보는 편파 발언 사과하라. 반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 소개하고 있어요. 대깨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청와대 이너서클,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 금기어 쏟아낸 송영길. 여기 보면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이너서클이 다 점검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놓쳤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청와대 이너서클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너서클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이런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저 얘기와 함께 이 얘기도 했습니다. 화면입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발언 수익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쯤이면 이런 말 좀 해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과정은 민주당을 그 코어 지지하는 분을 넘어서 중도로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국민면접관 김경률 회계사부터 지금의 대깨문 발언까지 아마 강하게 중도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저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할 겁니다. 나는 민주당이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저런 단어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이 기사가 표현하듯이 이거는 정권 금기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금기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금기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싫어할 불편해하는. 너무나도 싫어할 단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이미지가 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총선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저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쓸 수 있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1년 지나서 재보궐선거를 너무나도 크게 참패했고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너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야? 라는 것이 일종의 밈이 될 정도로 비하나 폄하의 의도처럼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당대표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를 쓰면서 저 단어를 탈피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약간 이재명이 되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민주당 당원이지만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은 있어요. 저는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실제로 출마했을 때 예. 일부 세력, 그러니까 일부 몇몇 인사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한나라당이 당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라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런 표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예. 본인이 아마 배드캅 역할을 자처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발언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이너서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정당, 민주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선임해서 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느냐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신문에서도 현장을 진짜 답사했는데 어머니의 묘자리가 있을 정도 이건 어떻게 토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부당한 편취를 하기 위해서 했던 예. 것이 아니다. 라고 보수 일간지에서도 얘기할 정도인데 예. 일단 출당 권능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김기표 반부패 정책비서관을 갑자기 그렇게 발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강한 발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너서클보다 청와대를 향해서 더 강한 발언을 남기고 민주당 당원으로는 저보다는 조금 더 다 약하게 발언했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상황 조금 더 강자에게는 강한 모습 그리고 함께 가야 할 동지들에게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을 썼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하면 저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맥락보다 조금 오버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반발. 그러니까 민주당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불통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내용은 알겠다,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현 수위가 조금 너무 많이 갔다. 약간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자, 어제 송영길 대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내용인데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차로는 압도적인 차로 이명박이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습니다. 후보가.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분위기상으로는 살짝 좀 격앙돼 있고 약간 단호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이 발언, 뭐 아까 계속 당원도 반발한다는 얘기 있죠? 정세균 후보도 반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 지지자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용어를 썼다. 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지원하는 편파적 발언이다. 사과부터 하라. 아, 여기서 특정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 반발을 한 겁니다, 지금. 이종우 평론가. 송영길 대표 두 가지 얘기예요. 이른바 여기 보면 이제 비하하는 의미다. 뭐 대깨문 이 발언과 청와대 인사관에서 이너서클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할 만한 소리였을까요?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뭔가 생각합니다. 저거는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탈문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에서는 막상 또 반발이 거세요, 지금. 당연히 거세죠. 예. 그러니까 탈문, 그러니까 탈친문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주력부는 그 친노에 뿌리를 둔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또 그 중에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영향력이 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정세균 전 총리가 지적을 이제 한 것도 사실은 예. 그 표심을 의식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아주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네. 생각한 거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아마 그 이른바 대깨문들 때문에 대표직 하기도 좀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이 시비가 그렇죠. 걸리고.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사실은 약간 그런 갈등이 그렇죠.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도 있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당이 과연 흘러가서 이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정확한 그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예. 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탈문을 하는 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뭔가 넓혀야 된다. 그런 걸 계산하고 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절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준비하고 작심을 했다. 이런 해석이셨습니다. 경쟁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한 가지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6 취업준비생과 27 로스쿨생 토론 배틀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16강, 뭐 8강 이렇게 하다 4강전까지 갔죠. 어제 4강전 끝에 2명이 대변인 그리고 2명, 3위와 4위는 상근 부대변인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변인으로 된 두 인물이 바로 20대입니다. 모두. 여기 보면 이름이 있죠. 양준우, 임승호. 자, 토론에서 누구 혼내주고 싶나 질문에 뭐 임승호 여당 의원을 딱 지목하면서 한번 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김현주, 30대 신인규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20대 2명은 대변인이 됐고요. 30대 부대변인, 50대 부대변인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어제 이런 행사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서 뭐 축하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뭐 소개가 돼 있네요. 좀 이런 모습. 90년대생들입니다. 2명의 대변인.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종우 교수님. 네. 이 모습 보면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할까요?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보여주기 아닌가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실험이 나름대로 굉장히 연월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실험 이전에 이준석 돌풍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 등장 이거 장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변화와 혁신, 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 부대변인 뽑은 것이 정치권의 새로운 최초의 실험은 아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에서도 일부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벤트성으로 반짝 국민들의 환심을 사로잡고 사라지면은 안 된다.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뿌리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당대표까지 30대로 등장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정당에서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15살 이상이 되면은 정당에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요 20대 대변인 두 분이고요. 그리고 부대변인도 있는데 이분들 이제 향후에 브리핑도 하고 논평도 내고 막 그럴 거예요. 배종우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 민주당에는 주로 현역 의원분들이 대변인을 맡고 계시거든요. 민주당 대변인들이 긴장하겠습니까?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뽑힌 네 분의 이분들이 뭔가 국민들에게 잘 뽑았다. 그리고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뽑아놨더니 하나의 장식용이구나. 컨텐츠가 없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에게 중요한 부분보다는 이 네 분의 어깨에 국민의힘 내지 이제 보수의 새로운 보수의 미래가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등장을 하고 탄생했는데 이분들 실력을 이제는 주목할 것이다. 어느 정도 대비해서 실력을 보여줄까. 이게 또 관심사다는 거죠. 천하람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네. 자, 이제 대변인 두 분, 부대인 두 분 뽑혔어요. 그런데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는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황보승희 의원 수석 대변인만 있고요. 예. 현재 지금 실제 활동하는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 모두 공석이고 이분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수석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실 우리 대변인단은 물론 나름대로의 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체계가 있지만 다들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대변인단을 꾸려서 역할 분담을 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일단 30대 당대표, 20대 대변인 탄생이 일단 주목도 높습니다. 자, 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종훈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지금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제가 짧게 한 분씩 각각 드릴게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 젊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컨텐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리핑을 대변인이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아마 이 새로 뽑히신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 보도 자료 말고 그 이외의 질문도 이제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예. 사실은 이 당직 경험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국정 관련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천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할 그 위험성 그런 것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대변인으로서의 콘텐츠와 관련된 실력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는. 자, 오창석 평론가. 일단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선발됐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임승호 씨 이야기는 제가 곧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고 있나요?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곧바로 전달해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공당의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토론의 배틀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당의 대변인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을 이제는.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을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나오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게 날렸었던 토론 배틀 당시 남겼었던 민주당의 쌩얼, 민낯 이걸 국민의힘 내부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한다면 사실 이것도 그 역시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 바로 내로남불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둘러싼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답변하는지 국민들이 일단 주시할 겁니다. 전하람 변호사도 지금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네. 저는 이분들이 물론 당 경험 적고 안정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과연 안정감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했느냐라는 우리가 안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선출해준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진취적이고 기존과는 다르게 해봐라라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시도가 기존에 있었고 쇼로 끝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 정도 시도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기존에 선발을 하더라도 약간 장식적인 청년 대변인, 청년 부대변인 자리 같은 걸 하나 주면서 청년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빛을 못 보게 하고 끝나는 일들은 많았는데 부수적인 느낌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당의 공식적인 정 대변인 2명을 모두 이런 식으로 선발한 것은 우리 정당사에 사실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박성민 비서관 이런 문제로 여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라는 게 결국 좀 부속품처럼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서 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정당이라는 게 공보팀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공보팀 자체는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예. 때문에 정당의 당론을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크게 갖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또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네,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일단 6개월 한시직이다라는 그렇죠. 것.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뭔가 자신들의 차별화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전업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도 책임지면서 예. 이 6개월 동안에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뽑혔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제 브리핑에 나오면은 또 그 자체가 또 주목을 받을 겁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낙연 후보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후보 각각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표 선수로 뛰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하나된 힘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것을 어제 이낙연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온라인 통해서 정식으로 했죠.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론과 언론의 주목은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내용 보겠습니다. 정세균, 스캔들 따져 묻자 이재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2차 TV 토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재연됐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청문회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오간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어제 뭐 TV 토론 굉장히 장시간 걸쳐서 했는데 저 질의와 대답 내용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창석 평론가. 정세균, 이재명 후보 두 후보 간의 이제 오가 내용이에요. 누가 좀 너무한 겁니까? 어제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 질문을 한 자체가 조금 뭔가 좀 더 너무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런 정도 수준의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면 예. 상대방의 답변까지 예상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캔들에 대해서 해명해라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답변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답변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어질 게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어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것은 한 번 더 스캔들이 있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 그거 말고는 지금 밝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캔들의 대상자였었던 그 여성 배우가 지금 나랑 같이 있었다라고 사진을 예전에 SNS 프로필 사진 한번 바꾼 적이 있었는데 뭐 지역 신문사의 기자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복된 것들도 너무 많고 진술 번복된 것도 많고 흔히 말하는 증거도 하나 남아있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 상황을 예. 계속해서 그것만 일방적으로 믿고 한 나라의 총리가와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한 지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이 모습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답변으로 나왔을 때 더 이상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었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위에는 예. 답변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전 총리가 저는 좀 더 심한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 선거라는 대통령 자리가 예. 모든 걸 검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계속 얘기가 나올 거지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예. 저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저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나간다면 예. 아마 보는 국민들도 아마 피로감을 느끼고 질문하는 사람들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좀 지나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관점보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준비가 잘 됐나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준비가 잘 됐다는 측면. 예, 그러니까 질문도 마찬가지고 예. 답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민주당의 TV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 대부분의 후보들이 의외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의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준비 철저하게 해서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력들이 화려하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그 수준 높은 좀 그런 토론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예.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제가 더욱더 실망을 좀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1위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범여권에. 그러면 모든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예. 당연히 이런 부분도 질문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어제 했어야 뭐 한다. 스캔들. 근데 저 반응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조차도 준비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꼭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었을까 하는 식으로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존중한다 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애쓴다라는 인상을 안 주잖아요. 약간 좀 냉소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 부분 관련해서도 예. 좀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집중되고 있는 그 각종 질문들에 대해서 예.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의 충실도가 의외로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준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질의응답이지만 뭐 여러 가지 또 함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학교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는 토론회에서 보였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죠. 국민 말 바꾸는 정치인 싫어한다. 반 이재명 구도 이어졌다. 앞서서는 이제 무슨 뭐 스캔들 그 얘기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번에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또 어제 거센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정세균, 박용진 기본소득 비판했다. 여기 뭐 이 얘기 또 써 있네요. 여기 뭐 여배우 관련해서 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어제 이제 OX 뭐 이런 퀴즈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말 바꾸는 정치인이고요. 카멜레온 정치인은 제일 싫어합니다. 자, 지금 저 얘기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좀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이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제일 공약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이런 거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약간 뒤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그 부분을 지금 박용진 후보 등이 굉장히 파고들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손환 변호사. 네. 사실은 이 기본소득, 여당 대선 경쟁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네. 계속 이런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이런 공세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시 저 이종훈 평론가도 그런데 또 전환 변호사도 의외다 지금. 네, 예.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해는 돼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은 어느 정도 승기를 이미 잡았고 예. 내가 본 경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네, 출마 선언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한 성장, 그러면서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이나 예.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모습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중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보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자산. 예.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원래 어떻게 브랜드가 된 기본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예. 과하게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들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기본 시리즈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이 부분 힘을 뺀다고 해서 과연 힘이 빠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이게 결국 말 바꾸기가 아니냐. 공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박용진 후보는 토론 때마다 지금 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강약 조절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 일부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조금 더 염색도 안 하시고 온화한 느낌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또 형수에 대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신 거. 그렇죠. 거기서 이런 설명을 것도-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원래 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세균 총리의 질문에서도 그럼 제가 바지라도 내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예. 저는 뭐 품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주더라도 예.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본인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오히려 일관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민주당 경선에서나 앞으로 대선에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하라. 네,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벌써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도 그 SNS에 향후 몇 년 이내에 어떻게 보면 한 분기당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증세 없이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몇 년도 내라는 것이 자기 임기 내인지 뭐 어떤 식으로 단기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펼쳐놔야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될 진지한 자세가 있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배종우 교수님, 그다음에 이종훈 평론가 요 순서로 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배종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약간 뒤로 좀 물러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일단 속도 조절 그리고 강약 조절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소득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할 경우에는 기본소득만 있고 이재명은 사라지는 그런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정책이 있기 너무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추격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강력한 차별화 정책을 통해서 본인이 입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입지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지금 대세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그쪽 캠프의 생각인 거죠, 지금요? 그쪽의 판단인 거죠. 예, 예. 근데 뭐 박용진 후보 등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기본소득 가지고 찬반 논쟁에 들어간다면은 예. 이재명 대세론이 퇴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경선보다는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선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도층 표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사표 던질 때도 예. 강력한 부흥 정책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흥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보다는 이제 규제 합리화.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 플러스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하게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예. 그리고 또 장기적인 목표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예. 라는 그런 뜨거운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짝 비껴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본선을 생각해서 뭔가를 조절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종훈 평론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예. 오. 왜냐하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임종석 전 그 실장을 비롯해서 예. 친문계들이 이 기본소득을 그렇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비판적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 보수 진영에서 나온 주장이거든요. 시작점이 그렇다는 설명이 많이 예.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이념 정체성하고 과연 이 기본소득이 맞는 거냐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그 친문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그 예. 공격을 받은 바가 있어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수위를 낮춘 겁니다. 어찌됐건 친문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수위 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선보다는 경선을 의식해서 특히 경선 통과하려면 어찌됐건 당내 주력인 친문계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요 사실 지금 TV 토론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컷오프 이후에도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라질 질문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여당 대선 경쟁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야권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송영길 대표 이 관훈클럽 토론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발언인데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본인은 좀 뭐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이에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임명과 관련해서 한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특혜 받았다. 가장 불공정한 인사다. 자, 이종호 평론가. 이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인사에 대해서 뭐 자기 부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송 대표가 탈문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맥락하고 한편에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좀 교묘하게 좀 섞여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불공정의 화신 아니냐 오히려 윤석열. 그 잘못된 인사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인사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자기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탈문 더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결합된 그런 발언.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오고 이런 있는 인사인데 특혜다,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께서 향후에 발언하실 때 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가름말을 잘 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선을 좀 잘 타지 않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혼선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의 윤 전 총장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이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배종호 교수님.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떠나서 뭐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대통령에 대해서 유감 또는 예의 표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이게 뭐 도리, 순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TK직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오히려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문제 또 측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공정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그래서 선택적 정의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본인이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징계 사유까지 해당됐지만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징계를 안 받았지만은 결국 정계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인데 만약에 본인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검찰총장이었다면은 직을 걸고 살아있는 권력과 투쟁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종희 교수님처럼 아까 뭐 불공정, 공정 이런 얘기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 배종희 교수 그런데 방점을 좀 뒀으면 어떻을까? 약간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갈래에서 좀 소개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어제 한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요. 기사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얘기 좀 했죠. 자, 이런 얘기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관련 압력이 있었다. 검찰총장직 던진 계획이다. 뭐가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 압수수색 지시하자 뭐가 막 이렇게 압력, 뭐 직간접적으로 막 느꼈다 압력을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런 행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대전으로 가서 뭐 카이스트 이 원자력 쪽 전공하는 학생들과 또 만날 예정이 또 있기도 합니다. 원전 관련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의 그 졸 속의 저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저도 뭐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이런 뭐 압력이라면 압력, 뭐 제가 거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뭐 정치에 참여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거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창석 평론가.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계기 중에 하나가 월성원전과 관련이 있다. 그 수사 관련이 있다. 네. 이런 설명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유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6월 29일에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좀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을 눈앞에 두고 국회에 나와서 야당 도와줄 일 있냐? 그 한마디로 굉장히 전 국민적인 이슈몰이가 됐었죠. 그렇게 나에게 부당한 압력을 지시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미운 눈치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정권에 대한 압박이었거든요. 그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지금 나와서는 누가 압박했는지, 어떤 라인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왜 공개하지 않나요? 바로바로 공개했어야죠. 공개하고 그 사람이 정말 부당한 압박을 했으면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동의하고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사람이 언급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지금 현 정부와 정확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이제 반대하는 부분,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이 전력 수급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 응답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사실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지금 이게 좀 지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차기 정부에는 답을 내리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저기 찾아갔다고 해서 원전 압수수색 때문에 내가 갑자기 정치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맞지 않는가. 그럼 앞으로 어디 갈 때마다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럼 시장 방문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워져서 내가 그래서 정치 시작했다. 이 얘기 다 붙이면 여기 붙이면 되고 저기 붙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거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었다면 6월 29일에 나왔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좀 비겁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원전만 세우면 끝인가? 그럼 원전 추가로 어디 세울 것인가? 울진 주민들이 원전 추가로 세울 때 우리 동네 고속도로도 하나 없고
제대로 된 SOC, 사회 인프라 시설도 없는데 원전만 지으라고 한다. 서울에 지으라고 하면 서울 주민들 인정하겠는가? 이런 항변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월성 짓는 곳에 가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대한민국에 얘기할 수 있는 자유인가요? 왜 우리가 전력 수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자유를 뺐습니까? 예. 그 얘기 어떻게 상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예. 대선 준비도 하셔야 예, 되죠. 예. 입당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해야 되죠.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것이 정말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던졌는데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과 관련돼 있고 당시 음으로 양으로 압력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환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설명? 네, 우선 일단은 뭐 6월 29일에 뭐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시간 제약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그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에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후에 뭐 감찰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한 건 맞습니다. 또 나아가서 배궁규 그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예. 수사가 들어오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시간상 연관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큰 논란들이 됐죠 지금.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찍어내기 위한 어떤 여러 절차적인 제도적 압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메시지라고 봅니다. 뒷부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예.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원전과 관련한 그 감사원의 감사 청구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플랜 B 내지는 대체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이 탈원전이라는 이슈가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서 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놔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 그래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하면서 원전 얘기를 꺼낸 거다. 그렇죠. 이게 마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한 팀으로 예. 가겠다라는 느낌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이슈는 보고요. 나와 직접 더 관련돼 있다. 그렇죠. 내가 이걸로 더 직접적인 핍박을 받았고 이게 내 정치 참여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나의 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창석 평론가께서 앞으로 탈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내놓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뭐 모든 대선 후보가 다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예. 탈원전 이슈는 거의 보수층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탈원전 정책에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메시지들은 꾸준히 내놓을 거다.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뭔가 그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자, 다음은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대형 스캔들로 가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검. 이게 이 자동차 이름이 자꾸 나와요. 이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렌트비 줬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수산업자 특사와 무관하다. 뭐 청와대가 무관하다. 뭐 이런 뜻이죠. 수산업자 뭐 로비 스캔들 전방위 확산이다. 지금 이게 이 고가의 이 외제 수입 자동차를 뭐 빌려줬네 아니다. 뭐 렌트인데 뭐 돈을 대가를 줬네 뭐 이런 건데 어제 박영수 특검이 해명을 내놨어요. 이틀간 빌린 비용 250만 원 돈 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받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두세 번 식사하고 명절 때 뭐 대개 과메기 뭐 이 정도 받은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수감됐다가 이제 특사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현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특사 대상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 입장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자를 특별 사면을 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이 수산업자라고 돼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한 거냐, 그리고 사면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갈래로 가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어제 해명을 좀 내놨죠. 근데 이 기사는 좀 더 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석 달 지나서야 지급했다. 이 점을 주목하고 있죠, 이 기사는. 이 기사는요, 아마 박영수 특검 측에서 좀 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좀 더 확인해 볼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와요. 석 달이 지나서야 지급했다. 수산업자 수사 시점과 일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 좀 더 확인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자, 앞서 봤던 기사 그리고 이 기사 두 가지 기사를 더 합해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우리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죠.에 보면 그 수수가 금지되는 규모, 뭐 1회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틀간 렌트카를 빌렸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피해가고자 했다면 예. 이틀간 렌트한 직후에 그 렌트비를 지급해서 신속하게 뭔가 그렇죠.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게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 부정청탁금지법상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치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이나 이 부분을 미루고 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렌트비를 언제 전달했는지 이게 또 중요한 시점, 이 시점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떠올랐네요. 지금. 맞습니다. 저 한국일보 보도가 정말 사실이 맞다면 예. 3개월간 자신이 그걸 그냥 뭐 묵히고 있다가 또 이 수산업자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렌트비를 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미 그 금품을 어떤 금품 상당의 이득을 수수한 것이고 뒤늦게 반환을 한 것으로서 이미 김영란법 위반이 성립됐다라고 볼 소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좀 기자들 질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수산업자가 선물 보낸 정관계 인사 최소 27명. 경찰은 명단을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막 그림이 그려 있어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복잡하게. 여기 뭐 그림보다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정치인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어제 설명을 좀 했죠. 그 일정 부분 어느 거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했습니다. 보면은 이 수산업자 주변에 뒷배경 든든하다. 뭐 이런 인맥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뒷배, 이른바 뒷배죠 이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기념품을 집에다 진열해 놨답니다. 그리고 뭐 편지를 같은 걸 공개된 게 있는데 약간 편지가 좀 그냥 편지입니다. 편지가. 그 사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짜 편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음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수산업자 금품 수수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낚싯줄이 내려왔는데요. 뭐 검, 언, 뭐 등등. 근데 여기 뭐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정하고 물음표죠. 혹시 빠지면 많이 서운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뭐 만화가 저기 만평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요 이게 뭔가. 자 이종우 평론가 배종우 교수님, 이종우 평론가 이거 스캔들 뭔가 좀 대형으로 커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예. 정계 쪽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조금 전에 이제 그 도표에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여야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 점이 일단 눈에 좀 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흔한 사기 수법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치권에 먼저 접근을 하죠. 예. 정치권 인사들은 뭐 여러 가지 민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워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인맥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활용을 하죠. 내가 아무개 정치인을 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침투해 근데 누굴 안다 그 얘기하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간혹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찌 됐건 이제 그렇게 제가 보기엔 경로를 택해서 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흔한 사기 수법을 쓴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놀란 대목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의외로 이 굉장히 이런 그 로비에 약하구나. 우리나라 정관계 인사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뭐 재계 인사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요. 인물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런 검증 없이 저렇게 뭐 식사를 함께 하고 선물을 받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 특히 선물은 아무나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선물이 뭐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다 확인해서 되돌려 보내고 이제 그렇게 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도 없이 저랬다라는 게 좀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표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확대될 생각을 수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저렇게까지 좀 검증 없이 이렇게 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로비에 다들 걸려들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충격이죠. 왜냐하면 고위직들의 자기 관리가 뜻밖의 상당히 허술하다.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잡범이거든요.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게 36명한테 수백만 원씩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징역 2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100억대 사기꾼으로 예. 본인이 범죄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뭐 특별검사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뭐 부장검사, 경찰 고위직 그리고 특히 또 뭐 유력 대선 주자의 전 대변인까지 다 망라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은 지금은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우리나라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조금씩 자꾸 나옵니다. 지금요 보면은. 자, 다음은 특공, 특별 공급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특별 공급을 말합니다. 이 얘기가 어제 또 뭐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인데요. 세종 공무원 특공 로또다. 한 채당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5억 차익을 남겼더라. 2만 6천 가구 조사를 했는데 33평 분양가 평균이 3억 1천이었었는데 5월 기준, 올해 5월 기준으로 8억 2천으로 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차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정도면 로또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자 뭐 국토부 세종시 특공 폐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실련 문정부 들어서 평균 5억 차익이다. 세종 특공 뒤늦은 폐지다. 여기 보시면 이 세종시의 이제 아파트 뭐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나오면 이명박 정부 때는 11%, 박근혜 정권 때는 27%,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132%. 엄청나게 올랐군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억까지 뛴 단지도 있답니다. 총 13조의 차익. 여기는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오창석 평론가, 천안 변호사 1부씩 짧게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을 겁니다. 평생 내가 세종시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 보면서 같고요. 우리 집은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에 이사 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처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이었다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장하고 장려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세종시가. 그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예.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예. 사실은 이전에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가장 큰 현 정부 들어서 결정됐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여기 보면 국회 이전 등등등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더 자극을 줬다는 거네요. 네, 그게 저는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도 이제 국회 이전 언급 후에 3억이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3억이 딱 2020년과 2021년을 가르는 기준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세종시가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다면 예. 심리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환 변호사,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부동산 가격 올리는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닌가. 혹시 부동산 가격이 좀 정체돼서 고민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료들 모셔가야 되지 않을까. 전환 변호사가 그냥 강하게 지금 논평하고 예, 계세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예. 지금 저도 공무원 하는 친구들 많은데 특공을 받은 친구와 받지 않은 친구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특공을 받은 제 아는 지인은 사실상 로또를 거의 2번 맞은 셈이고요. 그때 당시에 특공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자산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다른 동료 공무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도 고통받고 떨어져도 사지 못해도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게 바로 세종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분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 부분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